주일 이틀 동안 많은 곳엔 10cm 이상, 울릉도와 제주 산지에는 이틀간 적설량이 30cm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도 발효됐는데 초속 20m, 태풍급 강풍이 불겠습니다. 열흘 넘게 이어졌던 지난달 북극 한파와는 달리 이번 추위는 짧고 굵게 끝날 전망입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겠으나 낮부터는 찬 공기가 약화되면서 기온이 차차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청은 한파가 물러간 뒤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1시 기준 광주광역시와 전남지역 16곳, 전북지역 4곳, 제주지역 일부에 대설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많으면 시간당 5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제주 산간 지역에는 대설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쌓이는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경보는 20cm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전해드린 대로 한파 속 호남과 제주 산간엔 대설특보가 발효돼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대설특보가 발효된 한라산에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일부 산간도로와 한라산 7개 등반로가 통제됐습니다. 눈을 치우기 위해 나섰던 제설차도 추가 폭설 소식에 도로 위에 멈춰섰습니다. 채설 작업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채설 작업해도 금방금방 눈이 쌓여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채설 작업은 의미가. 제주 대부분 지역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제주공항 일부 항공기는 결항 또는 지연 운항했습니다. 호남에도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월출산과 지리산 등 전남 지역 국립공원 3곳은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돼 전남 지역 22개 항로, 여객선 26척이 운항 통제됐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에는 30cm 이상 북설이, 호남 지역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과 마라톤 회의를 진행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오늘 저녁 서너 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할 걸로 보인다며 주요 정책 현안과 합당 문제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최고위원들은 정 대표와의 대화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며 회의 불출석까지 검토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재선 의원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여는 등 이번 주에도 합당 관련 당내 의견 수렴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된 지 열흘 만에 공개 일정으로 이 자리에서 무소속 출마 등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행사에는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과 박정훈 배현진 의원 등 신한동훈계 인사 등이 참석할 걸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번엔 깨트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강도 경고 메시지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을 확실히 잡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충격요법으로 국정 운영에 승부수를 던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 0.5%나 치솟았던 집값은 역대급 규제로 평가받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본격화하자 크게 꺾였습니다. 이 지역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 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줄어드나 싶던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폭은 새해 들어 다시 커졌고 집권 2년차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려던 이재명
분야로 돌려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에 더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노무현, 문재인 등 앞선 진보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였습니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 2번 하셨거든요. 아마 없습니다. 야권 등 일각에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이 대통령의 해법이 틀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으름장만 놓을 게 아니라 거래 물꼬가 트이게 대출 규제를 풀고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주도의 공급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고통은 이재명 정권의 1015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을 억제하면서 거래 자체가 얼어붙었고 그러나 청와대 안에선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잇따른 엄포로 일부 급매물이 등장하는 등 현장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로선 여론의 반응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보는 기류인데 집값은 언제든 국정을 흔들 수 있는 휘발성 강한 이슈인 만큼 시장 동향과 민심의 향배엔 계속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진원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에는 도심에 있는 구청이나 우체국, 교육연구시설 등 오래된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또다시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공사비 갈등, 인허가 문제 등 걸림돌이 많아 쉽지 않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사실상 직권 개발을 할 수 있게 규정한 특별법 통과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주민센터. 5층까지 주민센터 공간이고 6층에서 18층까지 행복주택에 18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1981년 지어진 낡은 건물을 허물고 높게 지어 아래층엔 청사를, 위층에는 공공주택을 배치해 노후청사 복합개발 첫 성공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외부인들이 오는 것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다 완공되고 젊은층들이 오면서 오히려 지역이 젊어지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바로 이번에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낡은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확실한 공공주도 방식이며 입지가 이미 완성돼 있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할 거란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사례 가운데 입주까지 마친 곳은 10여 곳. 복잡한 인허가와 지자체 예산 문제, 공사비 갈등에다가 주민 반발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개발되길 원하거든요. 그 노후청사는 모두 다 청년주택이나 또는 임대주택으로 주려고 하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는 이번엔 자신 있다는 입장인데 관건은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통과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이 법안은 개발계획 수립부터 인허가까지 국토부 장관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정부는 공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막연한 데다가 통과되더라도 지자체 패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주민 반발이 단번에 수그러드는 것도 아닌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직원의 실수로 비트코인 62만 개를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고가 났습니다. 빗썸은 99% 이상을 회수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130억 원 상당이 아직 회수되지 못했는데요. 금융당국이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난 건 그제 저녁 7시쯤입니다. 이용자들에게 2,000원에서 5만 원 상당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랜덤박스 이벤트를 열었는데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겁니다. 이벤트 참여자 가운데 249명에게 총 62만 원이 아닌 비트코인 62만 개가 잘못 지급됐습니다. 1인당 평균
1심 법원은 명 씨의 노력이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 결과로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두 법원은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언급하긴 했지만 다른 공관위원들에게까지 전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천 자체는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여성 우선순위, 대선 캠프 활동 등을 고려해 토론과 투표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법원은 평소 명 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장하거나 과시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된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이후에도 다른 경로를 통해 공천을 부탁하고 다닌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공천이 확정됐다기보다는 자신의 영향력이 허구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즉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 노력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이 노력이 전달된 것까지는 맞지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지금까지 1심 법원들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논란으로 현재 남아있는 1심 재판은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제공 사건입니다. 사실관계가 같은 김건희 씨 재판에서 일단 유죄가 나온 만큼 특검은 당시 공관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정도를 더 촘촘하게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의 횡령 혐의 1심 선고가 내일 이루어집니다. 특검은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 김혜성 씨 측은 수사 범위를 넘어간 기소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의 횡령 혐의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지난 5일 잡혔던 선고기일이 한 차례 연기된 건데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한 렌터카 업체가 지난 2023년 카카오 모빌리티와 HS 효성 등에서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회사 돈 24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고려해 기업들이 보험성, 대가성 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집사게이트 본류 의혹은 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건데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혜성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김 씨 측은 횡령 기소가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영호 전 통일부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등 특검이 수사 중 인지한 범죄로 기소했다가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잇따른 상황. 김혜성 씨 사건에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잇따라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예 공소를 취소하라는 정치권의 압박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실제로 실행이 된다면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김영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을 꼬집은 건 지난해 9월 국무회의 자리였습니다. 검사들이 대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때 시작된 검찰 내부의 반발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폭발했습니다.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사장들까지 나서 단체 성명을 냈고 결국 검찰 수장이 물러났습니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법규 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주었다는 비판이 수그러들 때쯤 사건 구조와 등장인물까지 비슷한 위례개발 비리 사건 1심 무죄에도 검찰은 항소심 판단을 포기했습니다. 2심의
수사와 재판까지 유지했던 논리를 스스로 뒤엎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정치권에선 공소를 취소하라는 압박이 나왔습니다. 국민께 사과하고 공소 취소함으로써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임명 전 공소 취소를 언급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들어서는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검찰 내부적으로는 항소 포기가 정치적 결정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은 만큼 공소 취소까지 이어진다면 파장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표적감사 논란을 빚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경찰은 서해 피격 관련 군사기밀 유출 의혹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사도 예고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피격으로 서해상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지만 평소 재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족은 거세게 반발했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대대적인 재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되면은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유족도 만났잖아요. 검찰은 구실 대응 논란을 우려해 월북몰이를 했다며 당시 안보라인 인사들을 무더기 기소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 사정을 주도하던 감사원은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중간 결과까지 발표하며 조직적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고 공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법상의 기관인 감사원을 얼마나 우습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닙니다, 의원님. 이거는 중대한 제가 여러분한테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군사기밀 누설 지적도 나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그런데 당시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 반대에도 수뇌부가 발표를 밀어붙였고 법에 규정된 보안심사까지 패싱한 것으로 감사원 자체 점검 결과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감사원 쇄신 태스크포스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당시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감사위원을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두 사람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3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자신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 발령한 혐의도 받는 등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두 사람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해 피격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감사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하면서 공수처 수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경찰에서 성능 미달 판정을 받은 전자충격기 테이저건이 수년간 군에 보급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경주 에이펙 경계작전 때도 쓰인 걸로 파악됐는데 군은 뒤늦게 사용 중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나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경찰의 날 치안산업 박람회 때 공개된 국산 테이저건입니다. 당시 미국산보다 연속 발사 기능이 뛰어나 주목받았는데 현장 도입은 무산됐습니다. 성능 검사에서 기계 불량이 잇따라 나타난 겁니다.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리볼버 방식으로 사면발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런데 해당 장비가 군부대엔 보급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육군 군사경찰 등에 1,100여 정이 도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들어간 예산은 15억 원. 애초 2,700여 정을 도입하려던 경찰은 성능 미달 판정이 나오자 제조업체와 소송을 무릅쓰고 계약을 해지했지만 군은 납품받아 그대로 운용한 겁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경계작전에 투입된 장병들도 불량 테이저건을 들고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절차대로 하자 처리해서 반품하고 계약 해지를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잘못된 거를 덮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야만이 본인이 징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육군은 테이저건을 현장 대응 주요 장비로 쓰는 경찰과 달리 경계작전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경주 에이펙 직후인 지난해 11월 10일부턴 해당 장비 사용을 중지시켰다고 했습니다. 군 수사관
사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납품 과정에서 검증을 소홀히 하고 문제 있는 장비를 들여와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9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수사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정관계는 물론 재계까지 발칵 뒤집혔는데요. 앱스타인이 러시아나 이스라엘의 스파이였다는 소문까지 확산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300만 페이지의 문서와 18만 장의 사진으로 이뤄진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폴란드 정부가 앱스타인과 러시아 정보기관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앱스타인의 성착취 범죄가 이인계 공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oraz więcej i komentatorów, i ekspertów zakłada, że jest bardzo prawdopodobne, że była to przygotowana operacja rosyjskiego KGB. 앞서 영국의 텔레그래프도 러시아 간첩설을 보도했습니다. 문서 천여 건에서 푸틴 대통령이 거론되고 앱스타인이 푸틴 대통령을 2차례 이상 만난 정황이 확인된 게 주된 근거였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가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러시아 여성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외무부는 이런 의혹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이번 사태로 서방 엘리트들의 위선이 드러났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일각에선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에우드 바락 전 이스라엘 총리가 앱스타인과 가까웠고 앱스타인이 모사드에 포섭된 요원이라는 FBI 정보원의 메모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앱스타인의 연인이자 공범의 아버지가 과거 모사드 요원이었던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단편적 정보들에 불과하지만 미국 우익 진영을 중심으로 퍼진 음모론과 맞물려 소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인 파일 공개로 자신의 결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며 이제 다른 현안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got to get back to running the country to millions and millions every week. You know, when Epstein was alive, nobody cared about him. When he's dead, they care about him. But it's really a Democrat problem. 하지만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앱스타인 파일 공개를 밀어붙인 미 의회가 이대로 물러설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프랑스 검찰이 미국의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에 등장하는 전 문화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금융검찰청은 자크랑 전 문화장관과 그의 딸 카롤리에 대해 탈세와 자금 세탁 혐의로 예비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앱스타인 파일에는 랑 전 장관과 카롤린의 이름은 600회 이상 등장했습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가 오늘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는 일본 289개 소선거구와 11개 권역에서 오전